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부터 인간까지 모두 단 20종의 아미노산을 기반으로 단백질을 합성해 살아갑니다.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절대적인 규칙이자 유전 정보가 담긴 DNA와 옮겨 쓴 RNA, 그리고 작동하는 단백질까지의 변환 시스템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이 이 규칙을 새롭게 고쳐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축약된 정보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보를 지우고 남겨진 빈칸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코돈과 생명의 기본 단위 혁신에 대해서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생분자 중 가장 직접적이며 특이적인 작용을 하는 복잡한 물질은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것은 아미노산이라는 조각들이죠. 기본적으로 생명이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본다면 DNA에 저장된 정보가 RNA로 전사되고 그 RNA를 리보솜이 읽어 아미노산을 하나씩 연결해 단백질을 만드는 번역으로 구성되는 중심 원리로 요약됩니다. 이때 리보솜이 RNA를 읽어 아미노산의 종류를 판별하는 단위가 바로 코돈입니다.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AUGC의 4종류니 20종의 아미노산을 모두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3개의 염기가 한 세트로 조합되어 64개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레 여러 코돈이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경우도 생기며 번역을 시작하라는 신호와 이제 번역을 끝내라는 정지 신호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유전 암호라 불리는 코돈 아미노산 대응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먼저 아미노산의 종류부터 시작해보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총 20종류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왜 20종류이며 어떻게 20종류가 되었는가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종의 아미노산이 처음부터 등장했던 것은 아닙니다. 40억 년 전 원시 지구에서 첫 아미노산들이 등장합니다. 원시 수프 단계에서는 화학적으로 가장 단순한 글라이신, 알라닌,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의 4가지 아미노산이 생성됩니다. 1953년 밀러 유리 실험과 운석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안정한 아미노산들로 합성이 단순하고 형성 자유에너지가 낮아 초기 지구에서 자연적인 생성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약 38억 년 전 RNA 세계가 펼쳐지며 대사 경로 없이 생성되는 아미노산들이 추가되어 총 10종의 아미노산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현재 가장 유력한 학설인 공진화 이론이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원시 유전 암호가 2개의 염기로 시작해 생화학적으로 단순한 아미노산부터 배정되는 순간입니다. 이어서 약 35억 년 전 원핵 생물이 출현합니다. 1단계 아미노산의 생합성 파생물로 효소 경로가 발전하며 코돈 중복 구간을 세분화해 다양한 아미노산에 재배정됩니다. 단백질의 기능과 다양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이제 17종의 아미노산이 세상을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산소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 중 약 30억 년 전 무렵 1단계 대산화 사건입니다. 대기산소 증가로 인한 활성산소에 대한 방어 체계가 요구되며 항산화 기능을 갖는 아미노산들이 선택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트립토판 메사이오닌은 산화 스트레스 방어에 특화되어 있으며 타이로신은 페닐알라닌의 수산화에서 유래해 총 20종의 아미노산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20종류인 이유는 가장 좋아서 선택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먼저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굳어진 걸까요? 늘어날수록 다양성이 강화될 코돈과 아미노산의 종류가 왜 고정되었을지, 바꿔 말해 동결사고의 발생 원인을 가장 먼저 제안했던 것은 DNA의 구조를 밝혀낸 것으로도 유명한 프랜시스 크릭이었습니다. 1968년 크릭은 코드가 한 번 모든 생명체에 퍼진 후에는 코돈 배정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기존 단백질 수천 개가 동시에 손상받게 되며 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져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말합니다. 결국 모든 생물의 공통조상인 루카의 출현 이전 이미 아미노산은 20가지 코돈과 함께 고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왜 20개인가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으며 왜 변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만 답할 수 있는 것이 동결사고 가설의 한계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공진화 가설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새로운 아미노산들은 그 전구체가 기존에 점유했던 코돈을 물려받는 방식으로 유전 암호에 편입되는 원리입니다. 즉 전구체 아미노산의 코드 일부가 산물 아미노산에게 재배정되는 셈이죠. 예를 들어 프롤린은 생합성 경로상 글루탐산으로부터 유래합니다.
공진화 이론에 따르면 프롤린의 코돈 CCN은 원래 글루탐산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 수학적으로도 유리한 것으로 입증됩니다. 조금 더 생화학이나 분자생물학 혹은 생명과학 과목들을 공부한 적 있으시다면 아미노산을 20종이라 배우긴 하지만 그 외에도 셀레노시스테인을 비롯해 몇 종의 아미노산이 인체를 구성하는데 추가적으로 작용한다고 배웁니다. 그런데도 왜 아미노산은 20가지라며 구조를 외우게 하고 그 외의 아미노산은 넘어가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화학적인 의미의 아미노산과 생명과학적 아미노산의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0종이라 배우는 아미노산은 특정한 코돈이 직접 배정되어 있어 코돈표를 통해 대응되는 아미노산을 지정 가능한 단위체들입니다. 그 외 셀레노시스테인과 파이롤라이신의 두 종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지 코돈 재코딩이라는 흥미로운 방식입니다. 이들 도합 22종 아미노산은 리보솜이 번역에 직접 사용하는 아미노산들입니다. 21번 아미노산은 셀레노시스테인입니다. 황이 포함된 시스테인에서 황 원자를 주기율표에서 황 바로 아래 위치한 셀레늄으로 바꾼 구조입니다. 셀레노시스테인에게는 배정된 코돈이 없어 보통은 단백질 합성의 정지를 의미하는 UGA에 도달하는 순간 일반적으로는 번역 종결 인자가 결합해 작업이 마무리되지만 mRNA 비번역 구간의 헤어핀 구조인 세시스가 결합하면 리보솜이 UGA를 정지가 아닌 셀레노시스테인 삽입 신호를 읽습니다. 코돈이 같아도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22번 아미노산 파이롤라이신은 엠버 정지 코돈인 UAG에 도달한 후 번역 종결 대신 mRNA 하류에 파일리스 요소가 신호를 주며 만들어집니다. 유전암호가 단순한 세 글자 사전이 아니라 훨씬 다채롭고 풍부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학적인 의미에서 아미노산은 더 확장됩니다. 아미노 작용기와 카복시산이 동시에 존재하는 유기분자를 화학적 구분에서 아미노산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몇 종류나 될까요? 단백질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코돈에는 배정되지 않은 아미노산도 있습니다. 번역 후 변형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아미노산들로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든 다음 효소가 특정 아미노산을 수정해 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콜라겐 구조 유지에 기여하는 하이드록시프롤린, 콜라겐 교차 결합을 이루는 하이드록실라이신, 혈액 응고작용의 감마 카복시 글루탐산, 흥분성 아미노산 수용체의 기량제로 항흥분 독성 및 항경련 작용을 하는 키누레닌, 엘라스틴 교차 결합의 복잡한 구조의 아미노산인 데스모신 등 140종 이상의 아미노산이 추가로 합성되어 인체에 작용합니다. 흔히 신경 전달 물질이나 체내 조절 물질들로 언급되는 감마 아미노 뷰티르산, 줄여 말해 가바라는 신경 억제 물질도 구조상 아미노와 카복시산이 포함된 아미노산입니다. 도파민 전구체이자 파킨슨 치료제로 사용되는 L-도파, 지방산 수송에 사용되는 카르니틴, 요소 회로 중간체인 오르니틴도 구조로 본다면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콩과 식물이 초식동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합성하는 카나바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유 형태의 비표준 아미노산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은 500여 종 이상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천연 아미노산으로 실험실 설계와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광가교 실험에 사용되는 파라아지도페닐알라닌이나 단백질 공학 연구용 호모글루타민, 그리고 NMR 프로브로 쓰이는 플루오로트립토판 등 아미노산의 종류는 수없이 다양합니다. 아미노산의 종류가 많고 코돈으로 지정된 것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채 변형되어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 아닐까요? 본격적으로 유전암호를 뜯어 고치는 시도들이 최근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2017년 자연의 생명체가 사용하는 ATGC의 4글자가 아닌 6글자 DNA를 살아있는 세포에서 안정적으로 복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두 가지 비천연 염기쌍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세포 분열 과정에서 비천연 염기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견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안정적인 반합성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2개 염기가 더해지면 이론적으로 152종의 새로운 아미노산 암호화가 가능한데 이를 포함한 mRNA가 실제로 전사 번역되어 비표준 아미노산이 삽입된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도 선보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19년에는 ATGC의 4개의 합성염기 PBZS를 더한 8글자 유전 시스템인 하치모지 시스템을 발표합니다.
하치모지는 뇌상의 직교적 염기쌍을 형성하고 에르빈 슈레딩거가 1942년 예측한 비주기적 결정 구조 조건을 만족합니다. 또한 특별히 설계된 T7 RNA 중합 효소를 이용해 하치모지 DNA를 하치모지 RNA로 전사하고 이 RNA로 단백질 구조를 제작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단순히 정보 저장 밀도만 보더라도 자연 DNA의 2배로 높일 수 있으며 연력학적 파라미터로 이중나선 안정성 예측까지 가능합니다. 이 발견의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은 생명에 필요한 정보 저장 분자가 반드시 ATGC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기에 외계 생명체 탐색에 시사점을 주는 연구로도 주목받습니다. 다른 접근은 바로 코돈을 구성하는 단위를 자연의 3글자에서 하나 추가된 4글자로 늘리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정직 코돈 재코딩 방식으로의 비표준 아미노산 삽입 방식은 효율이 낮고 유전자 전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핵심은 의외로 단순한데 사염기 코돈 바로 뒤에 세포에서 자주 쓰이는 코돈을 배치하면 오프 타겟 프레임 이동이 억제되면서 삽입 효율이 크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mRNA 주변의 코돈 사용 빈도가 사염기 해독 효율을 결정한다는 요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전부터 세균은 약물의 내성을 갖추기 위한 빠른 적응을 위해 4개 핵산으로 구성된 코돈이 자연적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왔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한 끝에 제어 방식을 발견한 것인데 이를 토대로 12종의 서로 다른 사염기 코돈으로 실험을 반복해 성공했고 비표준 아미노산을 최대 3개까지 포함하는 100종 이상의 거대고리 펩타이드를 합성했습니다. 예시 구조를 살펴봐도 페닐알라닌과 시스테인 그리고 타이로신의 자연 아미노산과 더불어 5메틸트립토판, 알릴 옥시카보닐라이신, 3메톡시 페닐알라닌의 도입이 가능했으며 이들이 2개의 류신과 결합하는 등 자유자재로 서열과 구조 설계 및 합성이 가능했습니다. 40종 이상의 사이클릭 펩타이드 치료제가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비표준 아미노산을 포함한 거대고리 펩타이드는 전통적인 소분자 약물보다 더 넓은 범위의 단백질 표적에 결합할 수 있고 분해에 대한 내구도가 높아 경구 투여마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더 공격적인 접근입니다. 아예 정직 코돈을 하나로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자연의 유전 암호에는 정직 코돈이 3종류 있습니다. 각각 엠버라 불리는 UAG, 오커라 불리는 UAA, 그리고 O8이라 불리는 UGA인데 이름이 독특하죠. 이들 중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엠버입니다. 박테리오파지 돌연변이 연구 중 단백질 합성을 중간에 멈추게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처음으로 발견한 대학원생 해리스 번스타인의 이름에서 그의 성인 번스타인이 독일어로 보석인 호박이라는 뜻이었기에 엠버 정직 코돈이라 이름 붙습니다. 이후 오래지 않아 또 다른 정지 돌연변이인 UAA가 발견되며 이름을 조금 맞추기 위해 황토색을 뜻하는 오커라 이름 짓습니다. 마지막 UGA는 색상이나 보석 이름 중 짝을 짓겠다며 O8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생각해보면 합성을 종결하라는 하나의 신호를 위해 3개의 코돈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일종의 유전적 중복입니다. 이를 줄여 남는 코돈을 확보한다면 자연계에 없는 비표준 아미노산을 단백질에 삽입하는 새로운 언어 재할당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재배치를 통해 오커가 유일한 정직 코돈으로 압축되었고 엠버와 O8은 각각 비표준 아미노산의 암호화 코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십억 년간 유지해온 세계 정직 코돈 체계가 2025년 무너지고 드디어 한 개의 정직 코돈 통합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셈입니다. 스케일 자체를 다르게 생각한 연구도 동시에 발표되는데 기존의 64개 코돈에서 7개를 통째로 제거한 합성대장균 SYN57을 만들어냅니다. 세린 코돈 4개, 알라닌 코돈 2개, 정직 코돈 1개를 삭제하고 그 자리를 동이어 코돈으로 모두 교체해 10만 1605개의 코돈을 바꿔버린 작업입니다. 이 유전 정보를 38개 조각으로 나눠 효모에서 합성한 후 대장균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놀랍게도 57개 코돈만으로도 문제없이 생존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비워진 코돈 슬롯은 실제로 비표준 아미노산을 배정해 자연에 없는 생체 고분자를 만드는 데 실제로 활용됐습니다. 마지막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진 최근의 발견인데 코돈을 합치거나 제거해 칸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아미노산 자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20종의 아미노산 중 하나를 아예 제거한 대장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종에 걸쳐 분석해보면 아이소류신은 유독 발린으로 자연 치환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제거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여겨져 왔는데, 전체 유전자에는 아이소류신이 무려 8만 1000개 이상 들어있어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리보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고 리보솜을 구성하는 단백질 52개 내부에 아이소류신 잔기 382개를 알파폴드2 등 생성형 AI 모델로 교체 설계하고 최종적으로 통합해 만들어냈습니다. 19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생명체는 자연 생명체 대비 90% 수준의 우수한 성장 속도를 유지하면서 450세대 이상 안정적으로 유전되었으며, 아이소류신을 복원하여 20개 아미노산 시스템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체의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 20개 아미노산, 그리고 자연 속 500가지 이상의 아미노산 등 다양한 개수가 활용되고 있지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생물도 20가지보다 적은 아미노산을 사용하는 것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공통조상으로 여겨지는 단세포 생물 이전의 초기 생명 조건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적은 종류의 아미노산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되기도 하는 만큼 진화와 시간에 역전하는 방향으로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이 모든 연구들이 흥미롭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가장 직접적인 응용은 역시나 신약 개발입니다. 표준 20종 아미노산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신약 후보 물질을 리보솜으로 대량 생산 가능해집니다. D아미노산이나 N메틸 아미노산을 넣으면 단백질 분해 효소에 저항성이 생기게 되며 GLP-1의 안정성 개선으로 비만 치료제가 개발되어 온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세포막을 투과하는 효율도 높아지며 현재 FDA 승인된 D아미노산 의약품으로 데스모프레신, 류폴라이드를 비롯한 약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이 됩니다. 생물 안전성에 대한 측면에서 비표준 아미노산의 의존성을 만들어 실험실 밖에서는 생존 불가능하도록 설계해 코돈표가 다르기에 수평적 유전자 전달도 차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GMO 속 유전체가 자연 생태계로 탈출해도 자연 세균에서는 번역이 안 되므로 퍼지지 않아 유전적 방화벽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이러스 저항성도 중요한 가능성입니다. 코돈표가 다른 세균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숙주에 리보솜을 납치해 자기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제조 공장에서 바이러스 오염으로 연간 수억 달러가 낭비되는 현실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량된 리보솜을 이용해 완전히 새로운 고분자 합성에 사용해 기존 플라스틱이나 섬유를 뛰어넘는 신소재 개발에 응용을 시도 중이며, 무엇보다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기에 자연과 신에 대한 도전이 아닌 인간이 세상의 본질이자 수십억 년간의 절대적 규칙을 다시 쓸 수 있는 도전에서의 성공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학교에서는 20가지 아미노산이 생명을 구성한다 배우지만 이는 코돈이 지정된 아미노산의 예시일 뿐, 실제로 아미노산의 종류는 500종이 넘게 존재하며 지금도 다양한 목적에서 새롭게 설계되고 합성되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절대적으로 작용하던 코돈과 아미노산의 관계를 벗어나 이제는 자연보다 더 적은 개수로 줄이고 빈 공간을 인위적인 아미노산으로 대체해 생명체를 다시 설계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생명의 규칙을 새로 쓰는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어디까지가 생명이라 규정할 수 있는가를 넘어 자연적인 생명과 인위적인 생명의 차이를 고민할 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